네, 오늘 미국 증시는 아케고스 캐피털의 마진콜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스위스, 일본 등 관련된 각국 금융당국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빌 황이 내놓은 주식을 우리 서학개미들이 가장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있는 움직임에 놀라움을 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현지 시간 31일 3조 달러 이상 규모의 미국 인프라 확충 계획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 사안들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부터 아케고스발 마진콜 영향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다 빠지면서 거래를 마쳤었는데요. 시장 상황 한번 점검해 주시죠. 네, 미국 증시가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죠. 네. 길게 보면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은 재료상으로 보면 호재가 많았었죠. 아시겠습니다는 시소크라 하는 컨테이너 쇼크라 하는 스웨즈 은행도 이제 부팅이 성공했고, 네. 그다음에 오늘 아까 그 전 앵커가 30일이라 하니까 먼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이죠. 그렇죠. 미국 시간으로 오늘은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큰 바이더노믹스도 이렇게 되고, 오늘 미국에서는 주택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소비자 신뢰 지수, GDP 기여도의 한 72% 정도를 차지하는 민간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비자 신뢰 지수도 상당히 좋게 나와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주가가 증시에 상승할 만한 호재들이 굉장히 많았다. 근데 우리 3대 지수는 저렇게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아케이스코스발 마지콘 사태의 여파가 지속되고, 그다음에 국채금리 문제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은 어제 아케고스발 빌황이죠. 이 문제 관련해서 마진콜 금액이 정확히 파악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레버리지 비율이 정확히 파악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정확히 파악돼야 무슨 영향이 제한적이고 이런 쪽에서 네. 여기에 쓴다는 오늘 이제 속속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미쓰비시 파이낸셜 그룹 같은 것도 추가 피해 금액이 나오는 상태고요. 앞으로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국내 언론에서는 5배 비율이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비율이 그렇진 않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빌황에 이렇게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의 레버리지 투자를 해서 그동안 월가의 블랙리스트로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볼 때에는 레버리지 비율이 5배로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하는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20배까지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실체가 미파악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마켓 워치라든가 이런 데 보면 네. 외신의 마지막 이렇게 보면 미국에서 미국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본 노무라 증권 미쓰비시 그룹이 되겠죠. 스위스 CS에 되죠. 크레딧 스위스 관련된 것들이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해서 향후에 어떤 쪽으로 나올 것이냐 하는 측면을 이렇게 주목되고 있어서 이게 증시에 부담이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게 됐습니다. 여기에 처음으로 아마 시청자분들도 관심이 높고 굉장히 피해가 많았었던 빌황이 운영하는 기법 중에 왜 레버리지 비율이 파악되지 않고 그다음에 마진콜의 이렇게 피해 금액이 쉽게 파악되지 않느냐. 미국처럼 아주 감독이 투명한 이런 나라에서 그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라임 사태도 지금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임과 관련돼서 CFT라는 용어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마 미국의 금융당국에서 이 규제 문제가 아마 이게 마진콜 문제, 이 문제에 관련해서 굉장히 핵심적인 이렇게 되고, 우리가 어제 얘기했던 도드 프랭크법 부활 움직임 그 관련해서 레버리지 투자 기울일 때 볼코름과 함께 아마 핵심적인 이슈가 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문제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서 관련된 게 빌황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끌어올릴 대형 호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역시 국채금리인데요. 3조 달러 버겁죠. 그래서 우리가 조선 금화사 이렇게 너무 과잉되다, 여건에 비해서 너무 과잉된다 해서 그런 논쟁도 이렇게 비유해서 얘기했습니다는 그게 이제 국채금리 상승으로 나타나는 거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그래서 장중한 때 1.78% 이게 되면서 사실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부담이 돼서 이렇게 주가 3대 지수가 떨어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하이라이트는 역시 일전에 이런 조짐이 있을 거로 생각돼서 달러 인덱스가 200일 이동평균선을 넘었습니다. 하는 네. 쪽에
이렇게 주식 방송할 때 이 방송을 기업인들 사이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달러 인덱스가 마침내 93레벨대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N달러 한 줄도 100엔대로 가고 있습니다. 100엔대로, 110엔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 상승, 캐리 여건 트레이드이기 때문에 네거티브 캐리 트레이드가 발생하는 거죠. 이 자체들 하나하나 좀 어떤 이 방송을 아주 애청하시고 경제 지식이 뛰어난 이렇게 회장님께서 너무 이렇게 대학원 수준의 강의가 아니냐 하는데 이 용어들이 좀 풀풀 나와가지고 짧은 시간에 설명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방송을 좀 오랫동안 들으시면 좀 이렇게 나실 거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무튼 방송 시간이 좀 짧은 것도 또 제가 또 설명을 좀 이렇게 말을 좀 이렇게 잘 못하는 것도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붙으면서 사실 금값이 오늘 1,700달러 밑으로 다시 떨어졌죠. 예. 금값 한번 보겠습니다. 금값을 아까 짧게 보여줬었는데 오늘 미국 내에서도 금값이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마 사실 그 작년에 8월 2일 날 온스당 2,080달러가 넘었을 때 모든 그 일부 그 PB들이 대부분 PB들이죠. 금을 사라 4,000달러 간다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대비하면 1,860 달러, 1,680달러 이렇게 되니까 아마 관련된 그 금 관련된 DLS 상품이라든가 이런 게 이것도 또한 그 마진콜이 우려될 수 있는 대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을 해주시기는 했지만 최근 미국 증시를 뒤흔든 이 대규모 반대 매매의 배경으로 CFD라고 하죠. 차액 결제 거래가 지목이 되면서 국내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CFD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CFD 하면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라임과 관련돼서 네. 아마 이 용어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빌황이 한국에 어제 현대증권에 근무했었다는 것을 하면 그 아류들이 많은 겁니다. 라임이라든가 옵티머스라든가 라임 이렇게 해서 CFD인데요. 요 문제에 대해서 레버리지 비율이 왜 파악되지 않을까? 마진콜의 그 부족분이 왜 파악되지 않을까? 미국 것처럼 감독이 아주 강화된 상황에서 이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CFD는 용어 자체가 요거 아니고요. 1번과 2번 사이에 경제 용어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Contract for Difference 해서 차액 결제 거래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로 말로 표현하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면 자 전앵커가 이게 비랑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소중하신 분을 자 A라는 사람이 네. B랑과 같은 B랑이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A 주식을 타겟을 하는데 자 이걸 내 수중에는 100달러뿐이 없다. 근데 저걸 사고 싶을 때 뭐냐 오늘 20배까지 나오죠. 그럼 2,000달러를 사고 싶다. 네. 근데 내 수중에는 100달러뿐이 없다. 그럼 그 차익만큼 뭐냐? 골드만삭스라든가 CS라든가 노멀라든가 여기서 1,900달러를 자본을 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주식을 산다. 그럼 그 주식은 어느 소유가 되겠습니까? B랑의 소유가 아니고 아케코스 소유가 아니고 골드만삭스라든가 CS라든가 여기가 소유가 되는 거죠. 담보로 잡히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100달러 가지고 2,000달러 가지고 레버리지 비율이 20배가 되는 겁니다. 그죠? 레버리지 네. 비율이. 내 돈은 100달러인데 2,000달러 이상 샀으니까 그렇죠. 20배를 되는 거죠. 그래서 제2의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사건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 소유는 누구냐? 소유는 빌황이 이렇게 소유하게 되면 특정 주식에 대해서 미국의 이렇게 보면 상장 주식에 대해서 5%를 이렇게 소유할 때는 항상 공시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밝혀지지 않았을까 할 때는 바로 소유자가 금융사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내 100달러가 됐을 때 1,900달러가 돈 대준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데 되거든요. 근데 네. 미국에서는 공시법에서 보면 금융법인은 금융사는 공시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 이게 마진컬이 발생했을 땐 왜 장내에서 해야 되느냐? 그 원칙이 있는 거죠. 노출됐으니까 바로 그것은 자, 사전에 파악이 못 됐으니까 네. 바로 제2, 제3의 파장 효과에서는 이것이 과거처럼 블록딜에서 장역을 하면 되는데 이게 이례적이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파악되지 않았으니까 장내 발생해서 빨리 메꿔줘야죠. 네. 제2, 제3역일 때. 그래서 장내에서 블록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CFD에 하는 결제가 자 과연 빌황만의 문제냐 하는 문제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미국 증시에 불안감이 되면서 오늘 대형 어제 특히 오늘 미국 시간으로 바이노믹스의 핵심 지하하는 3조 달러 플러스 알파에 사실 인프라 계획이 방대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주가가 이렇게 3대 주가가 뭐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매각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빌황이 운영하고 있는 아케고스 캐피털의 마진콜 사태로 한국 증시의 움직임이 주목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월가에서도 서학개미의 공격적인 성향에 상당히 놀라워하고 있다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빌황이 한국계이기 때문에 네. 한국 증시 움직임이 주목된다 어제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다행히 한국에서 딜레버리지로 선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어제 주가가 다른 측면에 이렇게 시스오크 해제라든가 이런 수혜주나 재개 문제라든가 이런 것 되고 이런 움직임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월가에서는 한국 증시 움직이 계속해서 주목되는데요. 이 중에 자 빌황 주식, 빌황의 포트폴리오 구성되어 있던 이런 주식이 이번에 주가가 저가 블록딜이 됐다 보니까 굉장히 저가가 됐죠. 그래서 이걸 공격적으로 담는 서학개미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주목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이렇게 물론 이제 대부분 서학개미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일부 사람들만 일부 서학개미들만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정상적인 투자하시는 분은 아주 존경스럽기 때문에 서학개미 분들이다 이렇게 여겨요. 이분들은 이제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부 그 서학개미 분들은 빌황이 갖고 있었던 주식들을 집중적으로 그래서 이게 빌황 포트폴리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CFD에 대한 결제를 왜 이렇게 설명드렸냐면 앞서 말씀드린 같이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고 고수익 고적을 하니까 대체로 보면 테슬라라든가 이런 주식을 선택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애플이라든가 아마존 대부분 서학개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애플과 이렇게 이런 주식들을 성경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법에 의해서 사실상 허락한다. 그 자체는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노출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케이코스가 갖고 있는 이번에 블록딜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업종. 그래서 일부 성악가들이 차리티 킹 자원에서 이렇게 주식을 담는 요 종목들을 한번 그 그래프를 통해서 어떤 종목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스킬스라든가 마이드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업종들이죠. 네. 쭉 해서 나왔던 업종들입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 한국증권거래소에서 나왔던 용어들입니다. 대부분 다 저도 이런 바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미중 간의 마찰에서 굉장히 하주시전되고요. 나머지는 제가 그 뉴욕 증시를 매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는 그 유명한 종목들은 아니죠. 네.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주식을 이렇게 일부 사업개미들이 일부 PB들이 아주 PB들 일부 유튜버들이 저가 매수해서 이런 것이 부추겨서 지금 집중적으로 그 사들이고 있는데요. 정작 월가에서는 사실상 한국의 서학개미들에 대해서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은 야 한국의 일부 서학개미긴 하지만 이렇게 공격적일까 이렇게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이것이 어떻게 될까 하는 측면에서 대박론과 쪽박론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차액거래 결제와 관련해서 결과를 볼 때 시청자분이 이렇게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비춰주는 것은 사실 그렇게 눈에 띄는 종목들은 아니다. 크레딧이 있는 종목 대표성을 갖고 있는 증시는 아니다. 지금처럼 K자형 양극화를 대해서 되는 그런 증시 구조에서 보면 대표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물론 사실상 미국 증시 모습에 따라서 굉장히 횡재할 가능성, bonanza로 횡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라임의 그 사태에서 이렇게 보면 라임에 관련돼 있었던 종목들 이렇게 종목들이 대부분 다 지금의 현재 위치는 어떻게 돼 있을까 하는 것으로 답을 내리겠습니다. 이건 각자의 그 투자 성향이기 때문에 제가 왈가불가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전체로 보면 우리나라의 그 CFD 소위 이 결제를 Contract for Difference 결제를 했던 대표적 사례가 라임인데요. 라임에 지금 관련돼 있는 종목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위치해 있을까 하는 것으로 답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빌 황의 아케고스 캐피털의 마진콜 여파 그리고 CFD까지 내용을 함께 정리해봤고요. 본격적으로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두 번째 재정 정책이 오늘 발표되는 대규모 인프라 법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현지 시간 31일에 발표가 되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이제 바이든 정부 들어오면서 또 확실하게 네. 경제정책이 미국의 경제정책의 무게추가 바뀌고 있죠. 그동안 파월 의장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는 제니 옐런이 들어오고 네. 제니 옐런이 재정정책이니까 재정정책해서 지난번에 1조 9천억 달러 이번에 오늘 시간으로 미국의 3조 달러 플러스 알파 물론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얘기합니다는 사실 이렇게 바이든오믹스의 핵심적인 재정정책이 발표되고 있죠. 사실상 이렇게 미국의 경제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점을 먼저 시청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미국 증시라든가 미국 경제를 읽을 때 파월과 페드라든가 통화정책 이런 것보다는 제닛 옐런과 재정정책 이런 쪽에 무게심을 바꿔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파월 의장이나 FTA의 그 발언이 잘 통하지 않는 것은 통화정책이 그만큼 한계를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한계를 맞느냐? Nobody knows 리스크, 소위 아무도 모르는 이런 코로나 리스크 때문에 너무 통화정책에 이렇게 힘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은 지금 여력이 없습니다. 제로금리 떨어지고 그다음에 사실 미국에서 보면 지금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다 보니까 실질금리는 전부 마이너스가 된 이런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돈은 무제한으로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더 이상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파월이든가 페드가 재정정책의 이렇게 보조 역할을 강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 시절에서는 경제 컨트롤 타워가 제닛 옐런이 되면서 재정 정책 쪽이 된다. 그러면 지금 제닛 옐런이 컨트롤 타워고 있는 바이든오믹스의 세 가지 목적이 뭘까? 첫 번째, 경기를 부양시켜야 있죠. 그래서 1조 9천억 달러의 단기 부양책이 나왔죠. 그리고 일자리 창출하는 겁니다. 일자리 창출. 그리고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국가 개조 산업. 미국이 네. 재탄생에 있죠. 그런 과정에서 특히 통화정책도 그렇고 재정정책도 그렇고 고용이 문제다. 우리가 보면 more has jobless recovery 해서 K점 질적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올해 미국 경제가 페드 전망치로 6.5% 되더라도 거기에 고용 사정은 그렇게 개선되지 않거든요. 그게 통화정책이 2023까지 계속해야 되겠다 하는 네.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요거는 뭐냐? 시장 자율적으로 경기 회복되더라도 고용이 늘어나지 않다니까 그게 뭐냐? 디지털 컨택에 의해서 디지털 컨택은 부모도 잘 받아가지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IT 능력도 돼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그 사람들은 높은 연봉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코로나 사태에서 참 어렵다 하는데 게이머라든가 뭔가 이런 사람들은 높은 연봉 갖고 예를 들어서 증권사라든가 금수에 디지털 관련된 인력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건 지금 호황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대부분 다 이런 것은 많은 비용을 치르고 유명한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소득층은 이런 디지털 컨택에서 경기 회복되더라도 이게 소외받을 수 없죠.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건 국가가 담당해줘야죠. 국가가. 그리고 세계경제 포럼에서 미국의 인프라 경쟁력은요.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도로라든가 항공이라든가 이런 것은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내구성에서 문제가 있긴 하지만 가장 잘 된 나라입니다. 네. 저도 미국에 연구가 있어서 미국에 가면 아이고 에머스 커리지 있는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주로 제가 그쪽에서 활동하고 그쪽에서 미국에 이제 들어갑니다는 그냥 이게 이 다리 건설이 이 강에 있는 강이 좀 갑작스레 이름이 에머스 커리지 있는 그쪽에 노스햄튼 있는 그 강이 있잖아요. 네. 굉장히 이렇게 아름다운 강인데 갑작스레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근데요 그 다리들 보면 노스햄튼에서 에머스 커리지가 있는 에머스에 넘어오는 그 다리를 보면 굉장히 부식되어 있습니다. 근데 튼튼합니다. 네. 튼튼합니다. 그러니까 인프라가 그만큼 깔리지 경쟁력이 노후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세계경제 포럼은 미국의 인프라, 도로, 철도, 항만 이런 게 경쟁력이 세계에서 13위로 낙후돼 있다. 미국이 13위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영구적 실업자는 국가가 담당해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도로라든가 인프라는 공공재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간에 맡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해야 된다. 국가가 주도하는 뉴딜 정책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오늘 발표하는 바이드노믹스의 핵심인 3조 달러 이상의 인프라 확충 계획이다. 이렇게 네. 보셨습니다. 일부에서는 오늘 발표되는 인프라 확충안을 계기로 바이든 정부의 경제 정책이 증시에서 부동산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나오던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목은 잘 보셔야 될 겁니다.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오늘 한번 보세요. 주식 3대 지수는 떨어졌죠. 그렇죠. 주택 지수는 하락을 보이죠. 네. 하락을 보이죠. 네. 그래서 미국의 요 지표를 가지고 미국의 바이든노믹스에서는 자 트럼프는 증시 부양 월가 때문에 그다음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저소득적 때문에 증시에서 부동산 인프라 쪽으로 가는 게 인프라는 이제 부동산은 여러 가지가 있죠. 자 하나는 이렇게 집 하는 주거용 부동산, 그다음에 상업용 부동산, 그렇죠. 그리고 인프라 관련된 SOC 관련된 부동산이 있죠. 예. 그래서 요 부동산 중에서 집값 그다음에 상업용 인프라 아니라 SOC 관련된 이런 문제에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우리가 어제 하이프레스요. 이 고압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네. 제가 이게 고압 경제라는 표현도 이거 좀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데요.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냥 저는 요거를 좀 시청자 여러분의 그 경제 공부하시는 분한테는 요 고압 경제 예일 거시 경제 패러다임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니 앨런이 예일대 출신이거든. 노동경제학을 했습니다는 제임스 허빈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맥을 각처는 예일 거시 경제 패러다임입니다. 그리고 1960년대 이렇게 케너디 존슨 미국의 홍경 그 장기 그때까지 최장원이죠. 그 다음에 1990년 노더하스라든가 이런 예일대 교수가 주축했던 빌 클린턴 시대 민주당 정부 시대에 이렇게 세계 경제 호황 최허공. 그 다음에 사실 그 오바마 정부 시절에 민주당 정부 시의 경기 호황 이런 이거게 그 주축했던 사람이 대부분 다 예일 거시경제 예일 경제학자들이거든요. 근데 예일 경제인데 요 예일 경제는 케인즈어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케인즈어는 뭐냐? 대공황 시절이죠. 수요가 부족하다. 수요 끌어올린다. 자, 지금 어떻습니까? 공급 많죠. 디지털 컨택에서 지금 공급 많지 않습니까? 문제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돈들이 없다 보니까 수요가 부족하죠. 수요를 끌어올린다. 그래서 케인지안 정책에 해당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케인지안 정책에. 그래서 예일 거시 경제 패러다임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경기 부양책, 수요 진작이죠. 인프라 확충 이것도 간접적인 수요 개혁, 직간접적인 수요 겨냥이죠. 그래서 보면은 자 경기 부양인데 자 1조 9천억 그다음 3조 달러 경기 부양 효과가 있느냐 하면 증시보다도 부동산에 넘어간다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린스폰은 부동산의 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 효과를 보통 주식의 3배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이렇게 10% 올라갔을 때 경기 부양 효과. 그다음에 부동산이 10% 올라갔을 때 경기 부양 효과. 부동산이 월등히 많죠. 월등히 많죠. 네. 왜냐하면 부동산은 국민 보편적인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은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부양 효과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경기 부양 효과가 크니까 자 경기 부양 부동산 쪽으로 가면 경기 부양권을 쉽게 달성할 수 있다. 반면에 지금 증시는 아주 높았지 않습니까? 아주 높고 베이스백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어렵고 자 이런 비례항의 문제 때문에 질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신뢰가 없다는 얘기예요. 신뢰가 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 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은 어떤 쪽인가?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주거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SOC 부동산인데요. SOC 부동산을 가는 거죠. 이게 뉴딜 정책이죠. SOC 부동산에서 인프라 확충이 나오는 거죠. 인프라 확충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인프라 확충은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민간을 맡기는 어렵죠. 그렇죠. 공공재성 쪽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소위 외부 경제 효과, 외부 불경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건 소셜 베네피트, 소셜 코스트. 지금 소셜 밸류가 나오는 게 여기서 있습니다. 바이드노믹스는 보통 ESG, Environment, Social Value, Governance 여기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부 효과가 큰 공공적이기 때문에 민간에 맡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냐 국가가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인프라 확충 계획, 나쿠 시절의 SOC. 근데 이건 전후방 관련 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전후방. 아까 웰스백 때 경기 부양 효과뿐만 아니라 전후방 관련 효과. 도로 철도는요. 대거드 포워드 링키지 오큐파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허심한에 이렇게. 네. 그래서 이런 쪽에서는 다른 쪽에 파급 효과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경기 부양 효과가 큰 거죠. 인프라도 확충되니까 직간접적인 다른 민간 사업에 도움되는 측면도 있죠. 그리고 공공치료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치료 사업. 도로 건설 때, 때 이렇게 할 때 보면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을 공공치료. 그러면 1990년대, 1930년대 테네시강 개발 때 저소득층을 다 테네시 개발에 동원했던 거죠. 그래서 경기 회복되더라도 디지털 경기 회복되더라도 실업이 이렇게 감소되지 않는
고용이 증대되지 않는 연구 실업자를 국가가 담당해서 이걸 끌어올린다는 네.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한다고 보여졌습니다. 바이든 정부 들어서 이렇게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그리고 대대적인 국가 개조 사업에 나서는 것이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한 것이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죠. 국가 개조니까. 네. 개조니까. 트럼프 4년 동안 이 국가 통수권자가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뭐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는 정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서 작가가 그냥 자꾸 빼라 그래서 네. 4월 양대선거가 이렇게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 문제는 빼라 그래서 좀 빼야겠습니다. 국가 통수권자가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네. 동합니다. 저도 이 한마디는 하고 가겠습니다. 세상에 가장 깨끗하다 하시는 분이 이렇게 사실 그 최근에 그 해서 이렇게 법이 발표되기 직전에 뭐 이렇저렇고 해서 이게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 부동산에 굉장히 말씀하시는 거죠? 굉장히 그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깨끗하다고 했는데 굉장히 슬펐습니다. 제가 그 소식이 나와서 언론에 담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 그분도 그럴까 눈물이 났습니다. 그 눈물이 무슨 눈물인지 시청자분한테 정색을 띄지 않고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한 시점에 사실상 개인의 영달, 자 부동산 분들 그분도 개인의 문제 때문에 국가의 법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공교롭게도 뭐 타임이 맞았다, 뭐 어쩌다 이렇게 해서 뭐 그런 쪽으로 해석합니다는 어찌됐든 결과가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거든요. 그런 문제에서 이렇게 되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추격을 당했죠. 그래서 우리가 누차히 말씀드렸습니다는 자 바이든 정부 시대에는 중국을 추월당한다. 이게 2027년까지 그것도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를 중시하고 미국을 이상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BOA가 2027년까지 땡겨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물론 나이 문제가 있긴 하죠. 미국은 자 대부분 다 미국 사람이 합리적이라 하는 것은 웬만하면 2번 정도 네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연임을 하죠. 연임을 하죠. 그리고 2021년에 8년이면 2029년인데 당신의 재임 기간에 2027년, 2028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 두들겨 있죠. 지금 중국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견제 문제와 함께. 중국만 견제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실력을 갖춰야죠. 내가 실력을 갖추는 게 국가 개조 산업입니다. 내가 갖추는 게.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견제와 함께 지금 중국을 아주 세게 두들기지 않습니까? 동맹 관계 부족해서 대서양 동맹에서 유럽 복원하고 그다음에 G7 복원하고 그다음에 이코노믹 파트너십 네트워크에서 이 인도라든가 주축이 돼서 아시아 국가가 돼서 네. 중국 꼭지기는 거죠. 지금 중국은 그러니까 중국, 북한, 러시아 이렇게 해서 같이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소위 피보 스테이트 경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개조에서 자 중국, 미국 내부에 자 한편으로는 화합과 통합을 통해서 이게 바이든과 트럼프를 붙여주고 정치라든가 민주주의 위기에서 그래서 평등에 의해 가지고 1인 1표주의 그 1인 1표 의미가 있는 1인표에서 화합과 통합 통합하고 그러려면 매게 그 화합과 통합을 되지 않는 고용 문제 그다음에 국가의 개접에서 국민들이 내가 전행크가 도둑이 많더라도 도로는 똑같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네. 있는 사람들도 도로는 똑같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소외 계층이 아니다. 이렇게 가서 국민의 화합과 통합을 해서 뿜어낼 수 있는 중국 결정할 때 뿜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아무리 결정하더라도 뿜어낼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미국의 기득권을 지킨다 하는 목적도 결부돼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부양책과 이런 인프라 확충안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과연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지급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조선 구마사 네, 구마사죠. 맞습니다. 그 얘기를 왜 했더냐? 네. 늙뜬없이 얘기했냐면 얼부 유튜브 그 진행자께서는 미국의 국채 금리가 안정이 되다 보니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그것 때문에 분석한 게 잘못됐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1조 5천억에 3조 이상 나오니까 자, 이것이 적자 국채 발행 국채 금리 상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 제닛 앨런이 국채 금리 상승에 따라서 갑자기 불거지다 보니까 증세 쪽으로 파리스 믹스를 한 거죠. 재원을 조달해서. 그래서 증세 쪽으로 간 거죠. 그리고 지금 차원에서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요. 크라우딩 이펙트 때문에 경기 부양 효과가 있어요. 아까 말씀같이 자, 이게 1조 5천억 3조 달러는 경기 부양의 일자리 창출에 그다음에 사실상 그 국가 개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마련하면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데 거기 불을 지르게 되는 거다. 국채 금리 상승으로 더 불을 지르니까 네. 적자 국채 발행을 좀 규모를 좀 줄이고 증세 쪽으로 갔던 겁니다. 증세 쪽으로.
그래서 증세가 빨리 부각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증세가 빨리 부각돼서 그래서 한편으로는 증세에 의해서 모든 것을 지금까지 나온 거 4조 9천억 달러 정도의 재원을 증세 쪽으로 잘못 마련해. 그게 아닙니다. 파리스 믹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적자 국채 발행을 좀 줄이고 부담을 이미 국채 금리가 빨리 부담됐기 때문에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가 여기에 적자 국채 발행하면 금리 더 올라가서 정부 사이드에서는 적자 국채로 재원이 마련하지만 금리가 더 많이 올라가니까 소비 줄어들어도 크라우딩 아웃 규칙하니까 총 지출이 증가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쟤네는 틀어버린 거죠. 적자 국채 발행을 좀 줄이겠다 해서 증세 쪽으로 간 거죠. 증세가 이렇게 해서 번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증세는 뭐냐? 코로나 사태에서 의외로 뜻하지 않는 돈을 번 사람이 bonanza 이펙트죠. 그리고 뭐냐? 앞서 말씀드린 영구적 실업자들은 이 사람은 내 실력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부 환경 때문에 일자리 잃어버린 거죠. 네. 그럼 국가가 안정해 주는 거죠. 안정해죠. 그래서 bonanza 층에 대해서는 증세를 해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적자 국채 발행 물량을 좀 줄여주면서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1조 9천억에 3조 이렇게 쏟아져 나오니까 오늘 사실 그 적자 증세안으로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게 좀 적자 국채 발행 부담이 증가해서 그럴 사실 수밖에 없죠. 미국의 그 국채 금리가 장기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네. 올라갔던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고 그것이 미국 증시를 끌어내렸던 배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확실히 월가의 관심은 파월 연준 의장의 통화 정책보다는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의 재정 정책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이동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일부 사람이 이제 제니 옐런이 사실상 적자 국채 발행해서 이렇게 쓴다 하는데요. 네. 이걸 증세 쪽으로 가니까 그런 오해들은 좀 부러진 거죠. 국내에서 이렇게 보면 일부 그 여당 국회의원이 제니 옐런도 빚내서 더 쓰는데 적자 국채 발행해서 경기를 부양하는데 한국이 뭐냐? 무슨 뭐 이렇게 재정 조치기 필요하냐? 미국 쪽으로 그런데 이렇게 현대통화론자의 견해를 받아서 하는데요. 예일 거시경제 제니 옐런은 초기에는 고압 경제에서 지금 경기가 살아나는데 지금 경기에서 끊으면 되니 금단 효과가 된다. 지금은 과한 것이 부족한 건 낫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 가지 그 여당 국회의원한테 말씀드리면 재정이 건전화되면 경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목적이 달성하면 반드시 재정 적자를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네. 국가채물 그게 빌 클린턴 시대에도 아버지 부시 대통령 시절에 국방비 지출에서 1990년대 재정 적자 국가채무가 많이 해서 빌 클린턴이 알았거든요. 그때도 고압 경제에서 일단 경기부터 살려놓고 나중에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채무 줄였지 않습니까? 그 여당 국회의원 쪽 좀 아시기 바랍니다. 어설프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현대통화론자의 현대처럼 반드시 구별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려서 빚내서 더 쓴다 이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3의 재정 정책으로 바이든 정부가 선택한 간지연 정책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죠. 요 증세 정책은 그러면 빌 클린턴 시절을 모방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트럼프 정부의 막선 정책에서 재정 적자 국가 채무가 이렇게 증대되는 상태에서 코로나 사태에 맞아서 경기를 회복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1990년대를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 시절에 국방비 지출에서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민주당 정부인 빌 클린턴 정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살렸죠. 경기를 살렸는데 고압 경제를 했으면 살렸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누진적인 이런 재정 수입이 증가하는 측면에서 한편으로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를 줄인 적이 있습니다는 그때 당시에 페이고 정책을 쓰였습니다. 페이고 정책은 뭐냐 하면 아시겠습니다.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의 경기 부양 효과가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 재정 지출을 증대시키면 적자 국채 발행이 되고 재정 적자가 증가되니까 정부 예산에 쪽에서 재정 지출을 크게 늘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무원 경비 줄여 이거 일반 경직성 경비 아닙니까? 네. 이거 경기 부양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죠. 우리나라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국가의 무슨 구청 공물이 제일 의리합니까? 잘못된 겁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근데 그거는 경기 부양 효과가 적죠. 근데 오늘 내어놓은 도로라든가 투자는 외부성이 있고 다른 데 파급 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전후방 관련 간의 부동산 SOC의 자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일자리 창출하는 효과 이거 커져야죠. 이게 투자성 경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출이 증대되지 않더라도 네. 경기 부양하고 그다음에 먼저 일자리 창출하고 국가 개조하려면 어떻게 되냐? 요 일반
공직선거 죄송합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가 뭐 하위 공무원, 국 공무원까지 전부 그냥 공직자 재산한다 해서 지금 하위 공무원들이 어려운 사태에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위에 제일 높은 사람은 형질 변경한 거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것도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전부 하위 공무원이 이렇게 되는데 그분들한테는 정말로 죄송합니다. 이런 거 아침에 방송을 오게 돼서 제가 굉장히 울썩울썩거리는데요. 사실 그때 당시에는 이런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는 일반 경직성 경비를 좀 줄이고 네. 투자성 경비로 가면 지금 7호자라든가 일자리 우려나 맞지 않습니까? 저서 거기에 국가의 지원금을 왜 증세 가져옵니까? 그렇게 해서 공공치료 산업이든가 뭔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일자리 창출해 있죠. 그런 게 페이건 정책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나오는 바이든의 균형재정 승수 1 간전 정책이라는 것이 미국식 간전 정책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증세에서 100 들어오고 100만큼 지출하면 100 들어오고 경기 억제 효과죠. 100 나가면 경기 부양 똑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세의 경기 억제 효과와 정부 지출의 경기 부양 효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한번 꺾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증세를 통해서 100 들어오고 지출을 100 들어오면 재정 적자라든가 재정 수지 문제가 없죠. 없어지지 않죠. 근데 100 들어오고 100 나가면 100의 효과가 있습니다. 100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균형 재정 성수 1입니다. 증세를 통해서 100 들어오고 100만큼 나가면 경기 부양 효과가 100 정도 나옵니다. 네. 100 들어오고 100 나가면 없다 그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균형이 요걸 이용해서 바이든 정부는 재정 적자를 갖고 이게 제3의 정책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니까 네. 좀 시간이 좀 오늘 좀 경과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네, 오늘 크게 두 가지 사안을 살펴봤습니다. 아케고스 마진콜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미국 증시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현지 시간으로 31일에 발표되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투자 법안 관련한 자세한 내용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